네, 중국도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죠. 저번 시간에도 이제 뭐 1억 3천만 가구 빈집이 생겼다. 근데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14억 인구로도 빈집을 못 채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빈집이 넘쳐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까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지금 지탱했던 게 사실 부동산 쪽 건설 경기였는데 이제 더 이상 건설 경기가 중국 경제를 지탱해주기 어렵다. 네, 여기에다가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성이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포지션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지만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네네.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2차 전지는 뭐 초전도체나 맥신과 같은 테마주와는 다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조정이 네. 좀 오래되는 것 같고 많이 된 네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조금 과열이 됐었어요. 연초에 4월, 3, 4월에 굉장히 과열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굉장히 과열이 되다 보니까 뭐 150만 원, 60만 원까지 찍다가 지금 이제 8, 90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8점.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 90만 원까지만 가도 와, 장난 아니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뭐 주가 자체가 10만 원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8, 9배 오른 건데 그게 막 15배까지 막 올라버리니까 너무 과열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2차 전지의 섹터가 죽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경제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비싸잖아. 보조금 받아도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안 사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 정부 보조금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요. 2차 전지 회사들이 이렇게 막 엄청난 투자금을 땡겨가면서 투자를 하지도 않았겠죠. 돈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죽지 않고 지금은 그냥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주요 주식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들 조정을 많이 또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분할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에코프로 BM도 조정을 상당히 받았더라고요. 거의 뭐 반토막거리 난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도 괜찮을까요? 뭐 에코프로 BM도 뭐 조정 줄 때마다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양극재 세계 1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현재 캐파로는 국내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화를 했어요. 생산을 스마트 로봇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 비용,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방식을 많이 지금 다른 경쟁사들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저런 방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톤 규모로 2차 전지용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양극재로 보면 에코프로 BM이겠죠. 네, 근데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에코프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항 블루밸리 캠퍼스를 포함해서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까지 이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에요. 지금은 18만 톤이고요. 네, 지금은 18만 톤. 4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 71만 톤까지 확보해 나간다라는 건 얘네들이 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늘려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급 물량을 계산을 하고 저렇게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밸류체인을 보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해요.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약간 좀 기준을 해서 71만 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해서 연 100만 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큰 캐파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보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렇게 수직 계열화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포스코 쪽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광물 자원까지 확보를 해서 리튬 가격 변동성에서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물론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포스코 그룹을 따라가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은 이제 예전부터 아르헨티나 염호도 투자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필바라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광산 개발을 해서 수급을 이제 광석 수급을 받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단기간에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리튬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졌든 낮아졌든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배터리 과잉 생산 때문에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염두를 해두고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게 한 2배는 많게 생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가 남아 돌잖아요. 이걸 폐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덤핑으로 묶어서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3년치 이만큼 사주면 우리가 가격 요만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주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중국산 LFP 쓰기로 했어. 이러고 테슬라도 갑자기 야 우리 중국산 LFP로 만든 거 한국에 수출하기로 했어.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한국에서는 사실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한국은 사계절 국가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네, 성능이 50%가 까여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성능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껴 넣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과잉 생산된 LFP 배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저런 회사들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가 LFP 배터리가 아니고 한국의 K 배터리에 삼원계 배터리를 썼어야지 되는 건데 LFP 배터리가 그 자리를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공급 과잉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된 상태에서 공장 증설이 일어나는 거고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TSMC에서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장비 수주를 좀 멈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의 뭐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야 우리 조금 생산을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래야죠. 네, 그렇게 돼야 정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요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많이 주목했던 게 양극재 소재 단이잖아요. 이쪽 말고 2차전지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혹시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2차 전지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 음극재도 있고요, 전고체도 있고. 근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고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네, 전고체 아니고요, 전구체. 네네. 이제 전구체가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재인데,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구우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구체가 중요한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5%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는 게 지금 각 그 양극재 기업들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바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들어온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전구체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원래 중국하고 합작을 하다가 중국 지분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지분으로만 전구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전구체가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하이니켈 이제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그러죠. 90%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또 거기에 단결정 양극재가 또 필요하고요. 네, 단결정 양극재에 또 필요한 게 바로 소입경 전구체입니다. 소입경 전구체가 뭐냐면 이제 전구체를 만들 때 분쇄 가공을 하는데 대입경 전구체랑 소입경 전구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입경 전구체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소입경 전구체는 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7대 3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전구체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이 소입경이 대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가 더 작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입자 간의 이제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더 빠른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리튬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다른 중국 배터리라든지 뭐 외국 기업의 그런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 기술이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썼기 때문에 전구체 개발을 거의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전구체도 내재화를 해서 우리가 개발한 하이니켈 양극재에 맞게끔 전구체를 다시 그 기술을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견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전구체 사업 진출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전구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중견기업 중에 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에코앤드림이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ENDD였죠, 과거에는. 네, ENDD라는 회사가 지금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랑은 상관은 없고요. 네. 그냥 뭔지 에코를 집어넣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이름을 변경한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ENDD였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미코아에서 유미코아가 양극재 업체잖아요. 요게 이제 전구체를 납품을 하면 이 유미코아가 SK온에 공급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오더를 땄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입경 전구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 업체들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쇄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약간 이제 중국이랑 단가 경쟁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구체 생산 능력이 한 5,000톤 규모가 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새만금에 2025년까지 25,000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 정도 양이면 뭐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뭐 그런 이제 대기업들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생산 능력이 10만 톤 정도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미래나노텍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허난켈롱 뉴에너지사와 MOU 체결을 했고요. 요 회사가 이제 전구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억 원 투자해서 올해 4분기 중에 이제 전구체 공장을 착공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 1만 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5년에 생산 규모 5만 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이 이외에 좋게 보는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강점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그렇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뭐 전면 유리 자체도 디스플레이로 바뀔 거라고 지금 미래에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장화에 굉장히 특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도 이제 전장 파트를 굉장히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를 보시면 내연기관차에는 약 200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약 1,000개. 5배네. 네, 그다음 자율주행차는 약 2,000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와. 네,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진심인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미지스 기업은 이제 햅틱 옛날에 이제 삼성 휴대폰에 햅틱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흔들리는 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누를 때마다 이제 진동이 일어나서 반응을 하는 건데 그 햅틱 기능이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뭐랄까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터치를 하잖아요. 차 운행을 하다 터치를 하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른 건지 뭐 한 그렇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조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체감적으로 만들기 위해 햅틱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개 정도 이제 스마트폰에도 1개 정도는 햅틱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넓고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넓은데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터치, 포스, 햅틱 기능을 모두 갖춘 그 SoC 인터페이스 IC를 지금 개발하는 게 목표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전기차 업체에 이제 초도 물량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주가가 한 2,5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5,000원 간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4,000원 간다고 하셨어요. 지금 2,500원 넘어가지고 어저께는 거의 상한가 한번 찍더라고요. 와. 근데 오늘은 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뭐 지금 3,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0%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이미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업 쪽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전환사채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환사채 지금 80억 정도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비용을 거의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국산화가 된다면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할인을 시작을 했어요. 네, 가격 할인을 이제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한국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기업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돌리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테슬라 차 말고도 테슬라 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와,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네네.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저게 뭐야, 뭐 장난해? 막 이랬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테슬라 봇도 데이터를 생산할 거고 테슬라 차량도 데이터를 생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조 컴퓨터에 모여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우주 그 발사체 사업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맞아요.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한 소실점이 모이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을 넘어서 초거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공지능 선점이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선두 진입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그 모건 스탠리인가 골드만삭스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슬라 그 도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누누이 이제 웅달님하고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간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점점 계속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반도체인데요. 네네.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최선호주로 네. 반도체를 많이 꼽더라고요. 네네네. 반도체 시장은 좀 돌아섰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 드렸는데 사면 안 된다. 반도체는 재고를 봐야 된다. 재고. 재고가 네. 있나요? 그래서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23년 1분기에 삼성전자 31조 9,481억, 2023년 2분기에 33조 6,896억. 는 거예요? 늘었죠. 2분기가 최악이었어요. 네, 사실 2분기가 되게 굉장히 최악이었고요.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하고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는 그렇죠. 거군요. 재고가 쌓이는 거죠. 와. 네.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7조 1,822억, 2분기에 16조 4,200억. SK하이닉스는 먼저 감산을 시작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먼저 줄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감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정비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산을 좀 감산 아닌 감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2분기가 거의 피크였고요. 반도체 재고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분기부터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조금 더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려면 내년 상반기쯤 재고가 조금 소진이 되고 HBM 시장이 이제 2배 정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공장 증설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재고가 소진이 되고 HBM 시장이 받쳐줬을 때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KBS에서 그 방송을 했었던 건데 외국인이 이제 한국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막 미국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못 간대요.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네,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럼 뭘 먹냐? 뭐 어떻게 하냐? 타이레놀. 열나도 타이레놀. 부러져도 타이레놀. 화상 입어도 타이레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국 의료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이런 것도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의료 쪽에서 정보 데이터가 아무래도 한국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질의 데이터로 이제 한국이 의료 AI에서는 조금 선두권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주가를 보면 너무 과열돼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도 이제 그 구독자분이 물어보셨는데 룬이 어떠냐고 물어주길래 너무 과열됐다 얘기를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왜냐면 뭐 매출이 뭐 100억. 근데 뭐 마이너스 뭐 적자잖아. 몇십억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적자가 이어질지도 모르고요. 이게 언제 턴어라운드 될지도 몰라요. 진짜 희망으로만 뭐 시총이 2조가 넘게 지금 형성이 된 건데 굉장히 과열된 거죠. 이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여기랑 뭐 FDA 승인을 받았다 뭐 했다 그거는 그냥 진행 상황이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나라 데이터가 상대가 안 된다. 양으로 상대가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질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똑같은 사진을 뭐 10장, 200장, 뭐 1000장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3, 4장으로만 해도 그거를 분석을 잘 하면 좀 질적으로 앞설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 주담 전화 막 그런 것도 자주 하세요? 얼마 전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담하고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주담하고는 통화로 그렇게 30-40분 해줘요? 네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는 처음 통화를 하는데 왜냐면 전에는 이제 주주총회 가서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주가가 미래나노텍 주가가 정고점이 한 36,000원인데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 2차 전지 주가가 올랐을 때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가 막 3, 4월 달에 한번 1차 점핑이 있었고요. 2차 점핑이 또 있었거든요. 7, 8월에. 근데 그때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또 귀신같이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게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수급을 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 차익만큼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매출은 늘을 수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를 양극재 업체에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나노텍도 리튬을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수급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직접 수급을 하면 그럼 쟁여둔 거 있을 텐데 똑같이 손해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르면 5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그냥 납품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가격이 뭐 떨어지기도 전에 일단은 납품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뭐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그냥 바로바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투자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1,000억 정부채 하는데 1,000억도 더라고. 그 다음에 저기 캐나다에 공장 증설 하는데도 500억에서 250억이 또 늘었더라고요. 75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750억이 된 거는 캐나다가 인건비도 비싸고 좀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더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퀘벡주나 캐나다 주정부에서 공장 증설할 때 지원금 엄청 많이 퍼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미래나노텍도 받는 거냐?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원 받는 거니까 그거는 공장 설계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원금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조그만 기업이라고 너네는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가적인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1,0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 니네 1,000억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유증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증이나 뭐 전환사채 발행은 하지 않을 거고, 최대한 이게 1,00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선에서 충분하게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를 또 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자적인 부분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오를 때 사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소외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구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되고 11월에 만약에 이 미래나노텍에서 발표한 대로 전구체 시장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뭐 공장 부지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좋은 영향으로 주가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뭐 3분기에 만약에 주담 말대로라면 그 3분기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천억 작년 12월 달에 3천억 정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왜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안 나오고 있냐 이러니까 계약은 그 이후의 계약은 아마 다음에 나올 거지만 대신에 지금은 그때 계약된 물량보다 더 늘었다. 대신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3천억이 책정된 게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량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납품 수량이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매출이나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기에 만약에 좀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의료 AI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루닛을 봤을 때는 주가 네네. 상으로 좀 높은 것 같다. 네네네. 아까 이제 뭐 인공지능 투자할 거면 네네. 그냥 엔비디아 하시라 네네. 심플하게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도 한 500불 갔다가 네네. 400, 한 20불 됐더라고요. 네네. 한 1-20% 조정 네네. 받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약간 과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제가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 시총을 맞아요. 넘어섰을 만큼 엄청난 펌핑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막 올랐었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수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좀 그 성장세가 조금은 그래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작년의 성장률보다 이번 연도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대신에 성장은 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된 거지. 그렇죠. 아마 엔비디아도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시점이 아마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도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마다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에서 주수를 늘려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